현황 보겠습니다. 확실히 1차는 안 늘고 있죠. 그래도 68,000명 했고요. 79,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지금 80 도달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다음에 접종 완료자도 이번 주 정도면 70%를 채우는 걸로. 사실상 지금 현재 뭐 예를 들면 그 백신 접종 빠른 나라들이요. 1차는 꽤 빨리 맞췄는데 그쵸. 2차를 못 맞추고 그래서 접종 완료자가 굉장히 떨어진 나라들이 많은데 한국은 이거는 뭐 전두환을 뭐 좋아하는 윤석열이나 누구나 다 이렇게 맞아주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는 잘 뭉치는 나라다. 그렇죠. 워낙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그 의료 시설이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이게 좀 빨리 다른 나라 대비해서 올라가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어찌되었든 다른 나라들은 1차를 맞고 이게 그 기간 안에 2차를 맞아줘야지 효과가 많은 건데 1차를 맞고 그 기간을 너무 많이 지나간 다음에서 2차를 맞거나 혹은 안 맞아버리면 효과가 상당히 반감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같은 퍼센티지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 효과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저희가 한 70% 다 돼 가잖아요. 2차까지 네. 접종률도. 근데 최근에 확진자 경향을 보면 확실히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백신의 효과가 확실하다라는 걸 다 증명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도 맞지 않는 30%는 도대체 누구냐? 그 이제 우리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백신 다 맞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맞으셨으면 맞으시고요. 그다음에 그 10월 말까지 뭐 70% 이상 다 접종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거의 뭐 현실적으로 다가와가지고 아무튼 정부가 어떤 그 백신 정책이나 그 수급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10대들 백신 맞는 거 예약 중이고요. 그리고 그 성인들은 어떤 병원에 가도 지금 바로 가자마자 맞을 수 있어요. 자, 많이 맞아주시고요. 그 가운데 아무튼 이자는 대한민국 방역 정책을 그렇게 방해해놓고 위드 코로나 어떻게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이 택시기사들 간다면서 택시를 타고 가요. 내리는 거 한번 보실래요? 그냥 미친놈 아니에요? 마스크 어디 있어요? 아니 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택시를 타서 마스크를 안 쓰면 못 합니다. 네. 그럼 택시 기사 입장에서 이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내려서 신고해야지 신고. 내려서 그 다음에 택시 이제 관련한 관계자를 만나는 과정에서도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좀 혼이 빠진 인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전에도 보면 뭐 강원도에서 뭐 이렇게 사진 찍었을 때라든지 경남에서 시장에서도 그랬고요. 네, 신안에서 그리고 포항에서도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이 택시를 어디서 탔는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부산 KTX 터미널에서 탔는지 아니면 그 근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사진 찍는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근처까지 간 다음에 근처까지는 뭐 수행원 차를 타고 갔고 거기서 택시를 잠깐 이제 타는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타다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결국에는 마스크를 안 쓴 것이고 뭐 안에서는 썼는데 내릴 때 벗었다고 하는데 정신력이 나가는 거죠. 보통 안에서 쓰고 밖에 나왔을 때 뭐 사람이 없다는 전제하에 벗기도 하는데 그리고 마스크를 썼다라고 해도 그걸 갖고 있는 뭐 들고 있는 것 표현이 그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승 뻥이다. 저번에 거짓말이다. 그 조계종 총무원장 만날 때도 마스크를 안 쓰고 합장을 하고 뭔가 어리 빠진 사람이 아닐까. 이게 이제 윤석열이 망언이 많이 문제였잖아요. 전두환 옹호하는 발언, 뭐 120시간 노동 발언 이런 망언들이 문제였다면 망동도 이렇게 시선을 끄는 것 같아요. 망동. 그러니까 낮술 먹고 뭐 사진 찍은 거, 노마스크로 돌아다니는 거, 쩍벌. 그래서 윤석열은 크게 망언과 망동으로 분리해서 좀 봐야 된다. 그러면 재미있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하긴 또 그때 어디냐 대구인가요? 그때 지나가는 여 학생인지 여성분인지 모르겠는데 수행원이 손목 잡고 사진 찍으라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서울역에서 자, 윤석열 후보님이십니다. 인사하세요. 망언과 망언과 망동을 합한 망아지예요? 뭐. 요거를 이제 경거망동이라고 경거망동. 하는데요. 경거망동. 경솔하고 조심성 없이 행동함 이런 뜻입니다. 경거망동. 근데 이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게 계속 문제가 발생해도 고쳐지지 않잖아요. 그렇지 실제로 옛날에 윤석열이 그 코로나 초창기 때 그 극우 집회장에 지나갈 때 마스크 안 쓰고 지나갔다. 그때부터 이제 그 시작점이었는데 지금까지도 모든 국민들은 다 마스크를 쓰면서 아직까지도 힘든 어떤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윤석열은 마스크 안 쓰는 게 너무 일상이어서 과연 이런 자가 대통령 후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냐. 아이, 이런 이야기를 푸나님 드리고 그거 싶거든요. 모르시는구나. 왕인 줄 알잖아요. 왕이니까요. 자,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제대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작년 같은 경우 우리 마스크 관련해서 이제 뭐라 그래 망사 마스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거 것도 방역 있었죠. 효과가 없다 했었는데 그때 조국 장관님이 그 비슷한 거를 맞아요. 쓰고 오니까 방역에 대해서 전혀 뭐 무지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뉴스가 막 도배를 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도 아예 이 사람 아예 안 썼잖아요. 그럼 이것도 도배를 더 해야지. 그때보다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전에 이재명 기사 그 우리 인터뷰 봤을 때 거의 10분 이상을 마스크 쓰고 하냐 마느냐를 우리가 막 시간을 끌었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이재명 써야 캠프 된다고. 마스크 써야 된다. 절대 안 벗으시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나서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아까 그 남영희 위원장이 또 뭘 모르신다 그래갖고 순간 긴장했는데 그 비밀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를 한번 보여주세요. 왕이요. 남이 써준 왕자. 요게 아니라 요거였었지 원래는. 네. 이게 어쨌건 왕자잖아요. 전두환의 전자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자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전두환을 아마 그게 다 연결선상에 있지 않느냐. 그러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스크 안 쓰시는 거 보면 이게 이 습성이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공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부족하신 분 같아요. 보통 우리가 애들도 학교 갈 때 보면 먼저 부모들이 마스크 챙기잖아요. 너 쓰고 안 쓰고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어른들도 나가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칠까 봐 이렇게 마스크부터 찾는데 그런 게 아예 배어있지 않은 거 봐서는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나 공감하는 것이 매우 없거나 떨어지는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캠프나 후보나 똑같은 거죠. 그렇죠. 캠프나 후보나 똑같은 거죠. 전주의 아들 이 변호사님 네.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왕이 되려는 자예요. 민주주의 국가의 맞네. 대통령이 되려는 분이 아니고요. 이번에 마스크를 써. 그럼 왕인데. 왜 아무도 그 언론에서 이거에 대해서 꼬집지 않나고요. 자, 그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자투리 뉴스예요 지금. 두 번째, 홍남기 부총리 매출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은 지원금 환수 조치하겠다. 홍남기는 숨어 있는 이재명 지사의 도움이다. 저는 뭐 이게 지원금이 이제 어떤 지원금이냐 좀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대출금에 지원을 해준 것인지 아니면 그 월세라든지 그 순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금인지 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이제 매출이 감소한 대상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어서 선지급을 했다. 그러면 재난지원금도 선지급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 회수를 하든 뭐라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진 않고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 조금 뭐 두텁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부족하고 이런 걸 왜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저는 조금 의중을 알 수가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홍남기 부총리가 말 실수를 하지 않았나 좀 짐작해 보는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때 공식적으로 신고된 어떤 매출액 기준해서 작년 대비 매출액이 줄어드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금을 준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조건이었다고 하면 그렇게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파악해서 매출액이 좀 매출이 증가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정리해서 좀 말씀하셔야 되는데 마치 소상공인 지원금이 그냥 마구잡이로 지원된 것처럼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어서 이거는 조금 심사숙고하지 않고 한 발언이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화요일날 방송했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에 보면은 기재부와 홍남기에 여러분들 놀랄 만한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왜 그러는가, 왜 문 대통령은 홍남기를 못 자르는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뭐, 문 대통령이 뭐 큰 잘못이 들어있는 얘기가 아니고, 기재부가 어떻게 대통령과 국민을 기만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왜 이러는지 대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방송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 굉장히 양이 많아서, 제가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아무튼, 그냥 올북 따박따박 나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을 냈다가 매출이 늘어났으니까 이거 뺏을게 하는 이런 미친 짓들을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 난 되게 궁금하다. 전 이 발언을 듣자마자 미친 거 아니야? 뭐 이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사실 이게 저희가 대선에 있어서 정부와 그리고 뭐 당
혼연일체가 돼도 부족하잖아요, 사실. 이 상황에 이분은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이 마음을 긁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이 늘었든 늘지 않았든 지금 시점에 해야 될 얘기는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정부가 어루만질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야지 이미 준 거 환수하겠다 이게 지금 나올 지금 시기냐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건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뭐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들에 맞이했을 때 그 당시에 얘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푸나님이 뭐 저기 이재명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는 그 대립각은 분명히 있죠. 보편 지급을 늘 얘기했던 이재명 후보와 다른 결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게 대선에 지라고 뭐 부채질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망언이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런 측면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그럼 홍남기가 저런 짓거리를 할 때 윤석열을 뽑을 것이냐 홍준표를 뽑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 결국은 홍남기를 떠올리면 아 이재명을 뽑아야겠군. 네. 실제로 이 경기도가 12%다 주고 해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줬잖아요. 그거 다 이번에 추가 세수로 다 그게 됐어요. 이재명 지사 그걸 알았다는 듯이 그 관계도를 보면 결국에는 홍남기라고 하는 사람이 갖는 그 뭐랄까 기재부 장관으로서의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그 방송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방송에 홍남기는 기재부 중에서 왕따래요. 이거 뭔지 아세요? 왜요? 홍남기 자체가 그 기재부 엘리트들의 라인이 아닌데다가 실제로는 홍남기가 그 중에 가장 진보적이랍니다. 아, 완전 더 큰 문제인데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완전히 더 큰 문제인데. 그래서 기재부를 이제 기획과 예산을 따로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들인데 어찌 됐건 간에 제가 봤을 때는 홍남기의 이런 말들이 홍남기가 그나마 문재인 정부니까 문재인 대통령 보면서 진보적인 게 이 정도예요. 좀 심각하다. 검찰개혁 다음은 기재부 개혁이라는 말이 꼭 떠오르는 그런 거였고요. 다음에 한국, 미국이 종전선언 구상에 문안협의에 착수했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알려드렸는데 문안협의에 착수했다. 실제로 북한이나 미국이나 한국은 당연하고 종전선언은 지금 하겠다는 쪽으로 지금 방향 잡고 문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제 이거는 뭐 의지만 있으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종전선언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게 꼭 실효성도 중요하겠지만 서로 간에 이제 이런 것을 발판으로 좀 냉각 관계를 좀 더 개선하자라는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내용만 본다라면 약간 법률적인 부분, 그러니까 진짜 종전 선언을 했을 때 뭐 중국, 뭐 한국, 뭐 미국, 북한 혹은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해서 종전 선언을 했을 때 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뭐 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부분들. 근데 어찌됐든 미국이 이런 부분들을 진일보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미국이 이제 종전 선언 관련해서는 북한의 어떤 비핵화랑 같이 상응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종전 선언에 대해서 조금 문구를 수정하고 있다는 말은 어떤 그 종전 선언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좀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거에서 공감하는 것 같고요. 북한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이제 미국에서 계속 비핵화 연동해서 생각하다가 이런 태도를 취하니까 어떤 적세지 정책의 좀 철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서 북한을 좀 이렇게 대화의 장을 한 단계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보면 그 사이에 이제 저희가 미사일 고체 부분에 족쇄를 다 풀었죠. 그다음에 SLBM을 바로 또 마치 기다린 듯이 해서 만들었죠. 그다음에 중국의 왕이가 다녀갔죠. 뭐 이런 상황을 보면 한국, 미국, 중국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된 상황 같아요. 저는 외교라는 게 결국은 철저한 자국 이익을 위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기축 통화국인 미국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통화를 찍어냈잖아요. 이것을 쓸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이 종전선언이 조만간 이래서 선언화 될 것이고 북한도 어느 정도 합의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밀당만 조금 남아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도 북한으로 갈 수 있는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뭔가 침투할 수 있는 그 교두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선언으로 활용할 것이 아닌가? 그런 예상이 들더라고요. 이제 얼마 전에 유엔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 매스컴들은 임기 얼마 안 납두고 이게 하는 것이 과연 뭐 가능하느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 이걸 받아가지고 종전 선언에 대해서 문구를 합의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종전선언이 갖는 의미를 좀 되새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일 약올라 할 곳은 일본. 일본이죠. 아시아에서 뭔가 자기들이 주도하는 그런 국가가 되고 싶었는데 우리는 대등한 미국과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리고 이거 종전선언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뭐 정권 재창출이나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런 것들이 대선과 좀 어우러져서 오비 일학으로 뭐 좀 이렇게 잘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지금 대선 이벤트 관련해가지고 국민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뭐 집값 문제도 있고 다양한 게 있겠지만은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든 간에 대선에서 항상 중요한 화두였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쪽에서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종전선언 관련해서 뭐 법률적인 검토도 하고 있겠지만 정무적인 판단이나 다양한 검토들이 좀 이루어져 가지고 정권 재창출에도 나름대로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네요. 그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나름이 아니라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사실 들어오면서 남북 평화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얼마나 계속해서 추구했습니까? 근데 그 꼭지점을 분명히 따면서 다음 정부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가장 큰 과업이다. 남아있는 이번 정부의 마지막 과제인데 이것이 저희가 뭐 굳이 대선을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 한반도 전체의 오랜 과제들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대선 직전에 정말 뭐 빅 이벤트 이뤄낼 거라는 확신이 들고요. 또 이제 위드 코로나 이걸로 우리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내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야 우리 민생 그리고 평화 두 가지로 경제 삶의 그 질이 달라지는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를 보여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생방송 중에 드디어 발사 장면 6시에 딱 했는데 5시 아니에요? 5시 아니었지? 5시 시작을 했는데 발사했어요? 발사해서 지금 일단 분리까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오, 그거 보고 계셨구나. 나는 우리 얘기 안 듣고 왜 우리 지금 뭐 한 거야? 한 말도 안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니, 난 비슷한 이야기를 어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패널들 갖다 쓰는 이유가 뭐야? 이거 좀 그래. 아니 근데 북한에서 지금 떴어요? 어떻게? 문제 없습니까? 2단 분리했다면서요. 이단 분리까지? 끝까지? 그래 한 30분 정도 지나면 이제 이 발사가 성공이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데 그 이야기는 이따가 2부에서 되시니까. 왜냐면 이게 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동영 후보가 지던 선거에 최초로 공약이 뭐였냐면은 우주 항공국 그러니까 선진국 그 건설이 그거 들어 있었어. 제2 공약이었어. 그때 이명박은 한 번도 대운하가 제1 공약이에요. 실질적인 게 필요한 네. 거지 인생. 실제로 지금 만약에 그때부터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4대강 같은 데 쏟아부을 돈을 4대강이면요. 저런 로켓 20개, 10대 이상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이 이게 오늘 성공으로 결정이 난다면 세계 7번째. 뭐 그런 거니까 내가 지금 이게 지금 딴 게 들어와? 종전선언 여기에 지금 들어오겠냐고 지금. 야, 10년 딜레이 된 거네. 10년. 그죠? 그렇지. 예. 자, 어쨌건 종전선언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로켓의 발사는요, 결국은 미사일이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로켓은 하늘로 쏘면 로켓이고, 이렇게 옆으로 쏘면 미사일이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기술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